지난 강의에서 학습한 열역학 제1법칙은 아주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과 그렇지 않은 과정 간의 차이를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이번 강의의 주요 내용인 열역학 제2법칙은 어떤 과정은 발생하고 어떤 과정은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항상 따뜻한 물에서 차가운 얼음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비가역적 과정이 한 방향으로만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열기관과 열역학 제2법칙을 주요 내용으로 엔트로피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제15강 열기관 엔트로피 및 열역학 제2법칙 강의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열역학 제1법칙을 다루었다면 오늘 강의에서는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 주로 학습해보고자 합니다. 열에 의해 에너지를 흡수하고 순환 과정으로 작동하고 에너지의 일부를 일의 형태로 내보내는 장치인 열기관을 통해 열펌프와 냉동기의 동작 원리를 물리적으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울러 가역 및 비가역 과정을 이해하고 두 에너지 저장고 사이에서 이상적인 가역 순환 과정으로 작동하는 효율이 가장 좋은 기관, 카르노 기관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시적인 상태와 거시적인 상태에서 무질서도의 척도를 표현할 수 있는 엔트로피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이란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하여 한 순환 과정 동안 작동하고 에너지의 일부를 일의 형태로 내보내는 장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는 천연기체와 같은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고온의 기체는 물을 수증기로 변환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이 수증기가 터빈의 날개로 향하게 되고 이 수증기는 날개에 일을 하여 회전하게 되겠습니다. 이 회전과 연관된 역학적 에너지는 발전기를 돌리는 데 사용되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열기관은 자동차의 내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내연기관은 연료를 태워서 피스톤이 일을 하게 하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열기관의 기본적인 작동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 속의 작동 물질은 고온 에너지 저장고에서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하여 기관이 일을 하고 좋은 에너지 저장고로 열 에너지를 내보내는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작동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작동 물질로 사용하는 증기기관의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일러 속의 물은 연료를 태운 에너지를 흡수하여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가 피스톤을 밀어내어 일을 하겠습니다. 증기가 식으면 응축되어 생긴 물은 다시 보일러 속으로 들어가서 순환 과정이 되풀이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열기관을 다음 그림처럼 나타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열기관은 고온 저장고에서의 에너지 QH의 절대값을 흡수합니다. 앞으로 열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모든 열로서 전달되는 에너지 값을 절대값으로 나타내고 전달되는 방향은 양 또는 음의 부호로 나타내기로 하겠습니다. 기관은 일을 하고 에너지를 저온 저장고로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관에서 작동 물질이 순환 과정을 따라 순환하기 때문에 작동 물질의 처음과 나중 내부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열역학 제1법칙에 따라 기관의 매 순환마다 다음의 수식을 만족하므로 열기관이 한 알짜1은 열기관에 전달된 알짜 에너지와 같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열기관에 전달된 알짜 에너지는 다음의 수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은 고온과 저온 저장고에서의 에너지를 사용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열기관의 열효율 2는 한 순환 과정 동안 기관이 한 알짜1을 기관이 고온에서 한 순환 과정 동안 흡수한 에너지로 나눈 값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효율이란 얻은 값을 공급한 값으로 나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에서는 모든 열기관은 흡수한 에너지 QH의 일부만 역학적인 일로 바뀌기 때문에 효율은 항상 100%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주 좋은 자동차 기관의 효율은 약 20%이며 디젤 기관의 효율은 35에서 40% 사이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열 효율식은 저온 저장고로 전달되는 에너지
QC의 절대값이 0인 경우, 즉 저온저장고로 내보내는 에너지가 전혀 없을 때 열기관 효율이 100%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효율을 갖는 열기관은 흡수한 열을 모두 1로 바꾸는 것이어야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완전한 열기관의 계략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관의 효율은 100%에 훨씬 못 미치겠습니다. 이는 연력학 제2법칙의 한 표현과 관계가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다음에 켈빈 플랑크의 표현은 100% 효율의 기관이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2법칙의 표현은 작동 중인 열기관은 열기관이 한 알짜일과 고온저장고에서 흡수한 에너지가 결코 같을 수 없어서 에너지의 일부, QC의 절대값이 주위 환경으로 방출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열기관에서 에너지의 전달 방향은 고온저장고에서 저온저장고로 향하는 자연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때 열기관은 고온저장고에서 받은 에너지를 유용한 일을 하여 에너지의 일부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온저장고에서 고온저장고로 에너지를 전달시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에너지 전달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장치에 공급해야만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에서 고온저장고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에는 열펌프와 냉동기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에어컨이라는 열펌프를 사용하여 집을 시원하게 하며, 에어컨은 집안의 시원한 방에서 집 밖의 더운 곳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냉동기나 열펌프에서 기관은 저온저장고의 에너지 QC의 절대값을 받아서 고온저장고로 QH의 절대값의 에너지를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은 기관의 일을 해야만 가능하며 다음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고온저장고로 들어간 에너지는 한 일과 저온저장고에서 가져온 에너지와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냉동기나 열펌프는 좀 더 차가운 물체, 예를 들어 부엌에 있는 냉장고 안의 내용물이나 겨울에 건물 밖의 공기 등에서 좀 더 더운 물체, 부엌의 공기나 건물 안의 방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과정은 최소의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이룰 수 있다면 냉동기나 열펌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완전한 기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장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다른 형태의 연력학 제2법칙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관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클라우지우스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에너지는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자발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냉동기를 작동시키려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클라우지우스와 켈빈 플랑크의 표현은 언뜻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겠지만 사실 모든 면에서 같은 표현임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열 펌프에는 주위와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두 종류의 금속 코일을 지나는 순환 유체가 있습니다. 이 유체가 서늘한 환경에 있는 코일 속에 있을 때 유체는 차갑고 압력이 낮아서 열에 의해 에너지를 흡수하겠습니다. 그 결과 더워진 유체는 압축되어 뜨겁고 고압의 유체 상태로 다른 코일로 흘러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따뜻한 주위로 내보내게 됩니다. 에어컨에서는 건물 내에 있는 코일에서 유체 쪽으로 에너지가 흡수되고 이후 유체는 압축되고 건물 바깥에 있는 코일을 통해 에너지가 유체로부터 떠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냉장고의 외부 코일은 냉장고의 뒤나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내부 코일은 냉장고의 안쪽 벽에 있고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프로판 냉장고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냉장고도 순환 물질을 이용하는데요. 이 경우 순환 물질은 암모니아가 되겠고, 이 물질은 순환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물과 수소와 혼합되게 됩니다. 프로판 버너로 암모니아와 물 혼합물을 덮이면 이들은 외부 코일을 지나면서 공기 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모니아는 물과 분리되어 수소와 혼합되게 되고 다음에 증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증발은 냉각 과정이 되겠습니다. 차가워진 암모니아는 냉각 코일을 지나면서 냉장고의 내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물과 혼합되어 순환 과정의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열 펌프의 효율성은 성능 계수라는 값 COP로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COP는 얻은 에너지를 공급한 에너지로 나눈 값인 열기관의 열 효율과 유사하겠습니다. 냉방용으로 작동하는 열 펌프에서 얻은 것은 저온 저장고로부터 얻은 에너지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냉장고나 에어컨은 최소의 일을 하여 저온 저장고로부터 가장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냉방용으로 작동하는 이런 장치의 경우 QC의 절대값을 써서 COP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열 펌프는 냉방뿐만 아니라 난방용으로 사용되는데요. 난방의 경우 건물 밖의 찬 공기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건물 내부에 더운 공기를 방출하게 되겠습니다. COP는 고온 저장고로 전달된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는데요. 즉,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효율이 가장 높은 이론적인 열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열기관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역 및 비가역 과정의 의미를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가역 과정에서 과정 중에 있는 개는 압력과 부피의 PV 도표상에서 같은 경로를 따라 처음 조건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이 경로의 모든 점에서 평행 상태에 있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과정이 비가역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비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체의 단열 자유 팽창이라고 하는 특이한 과정을 살펴보고 이 과정이 가역적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처럼 단열 용기 속의 한 부분에 기체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공인 다른 부분과는 막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 막이 찢어지면 아랫부분의 기체가 자유로이 진공 속으로 팽창하게 될 것입니다. 막이 찢어져 결과적으로 기체가 팽창하여 더 큰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개는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기체가 이동하면서 힘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팽창으로 인해 주의해야 할 일은 없겠습니다. 더구나 용기는 단열되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의해 기체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에너지 또한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열역학 제1법칙에 따라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그 결과 팽창한 후에도 온도는 같아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는 변화되었으나 주위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가역적이 되기 위해서는 주위 환경이 변하지 않은 채로 기체를 원래 부피와 온도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체를 원래의 부피대로 압축하여 과정을 거꾸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림에서와 같이 피스톤을 안으로 밀어넣는 힘을 작용하는 기관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과정 동안 외부에서 개의 일을 함으로 주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압축은 기체의 온도를 증가시키므로 개는 변하게 되는데요. 물론 외부의 에너지 저장고에 용기를 접촉시켜서 기체의 온도를 낮출 수는 있겠습니다. 비록 이런 과정이 기체를 원래의 조건으로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기체로부터 주위 환경으로 에너지가 더해지므로 주위는 영향을 받겠습니다. 기체를 압축하는 기관을 작동시키는데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주위 환경으로 전달되는 알짜 에너지는 0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개와 주위 환경은 원래의 조건으로 되돌려질 수 있고 그 과정을 가역적이라고 확인할 수도 있겠으나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켈빈, 플랑크의 표현에 의하면 기체의 온도를 원래 값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기체에서 뽑아낸 에너지는 기체를 압축하기 위하여 기관이 한 일의 형태인 역학적 에너지로 완전히 변환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앞의 가정은 불가능하고 단열자유 팽창 과정은 비가역이라고 결론 지어야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공학자 카르노는 자신의 이름을 따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기관을 제안하였는데요. 실용적인 견지나 이론적인 견지에서 모두 매우 중요하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는 두 에너지 저장고 사이에서 이상적인 가역 순환 과정으로 작동하는 열 기관이 가장 효율이 좋은 기관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기관은 다른 모든 기관의 효율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을 가집니다. 즉, 카르노 순환 과정 동안
작동 물질이 한 알짜일은 고온에서 작동 물질에 공급된 에너지로 할 수 있는 최대 일이 되겠습니다. 카르노의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에너지 저장고 사이에서 작동하는 실제 기관은 같은 두 에너지 저장고 사이에서 작동하는 카르노 기관보다 효율이 더 좋을 수 없다. 이번 시간에는 카르노 기관의 효율이 두 저장고의 온도에만 의존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율이 실제 기관의 효율의 상한을 나타내며 카르노 기관이 가장 효율적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 기관의 효율보다 더 좋은 이상적인 기관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왼쪽에 고온과 저온 저장고 사이에 연결된 효율 EH가 EC보다 큰 이상적인 기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저장고 사이의 카르노 기관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 순환은 가역적이므로 카르노 기관은 그림의 오른쪽 장치처럼 거꾸로 작동시켜 열 펌프를 사용합니다. 기관의 출력일을 열 펌프의 입력일과 같다고 놓으면 주위와 기관과 열 펌프 조합 사이의 열에 의한 에너지 교환이 없겠습니다. 고온 저장고와의 알짜 에너지 교환은 저온 저장고와의 알짜 에너지 교환과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열 기관과 열 펌프 조합의 경우 에너지는 저온 저장고에서 주위로부터 일에 의한 에너지 입력 없이 열에 의해 고온 저장고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제2법칙에 대한 클라우지우스 표현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가정한 카르노 기관보다 효율이 더 좋다는 가정은 옳지 않은 것임이 분명하고 카르노 기관이 가장 효율이 좋은 기관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온도 TC와 TH 사이에서 작동하는 카르노 기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물질인 이상 기체는 실린더 형태의 용기에 담겨 있고 용기의 한쪽 끝은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으로 꼭 막아 놓았으며 원통의 벽과 피스톤은 단열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카르노 순환 과정의 4단계가 다음 그림에 주어져 있으며 이 순환 과정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인 PV 도표를 다음 그림에 나타내었습니다. 카르노 순환 과정은 두 단계의 단열 과정과 두 단계의 등온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가역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1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A에서 B로의 과정은 온도 TH에서 등온 팽창하게 됩니다. 기체는 온도 TH의 에너지 저장고와 열 접촉되어 있으며 팽창 과정에서 기체는 저장고로부터 에너지 QH의 절대값을 흡수하여 피스톤을 밀어 올리면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림에서 2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B에서 C로의 과정은 원통의 바닥은 단열재인 벽으로 바뀌고 기체는 단열 팽창하겠습니다. 즉, 열 에너지가 개에서 나가거나 개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팽창 중의 기체의 온도는 TH에서 TC로 낮아지고 피스톤을 밀어 올리면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3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C에서 D로의 과정에서 기체는 온도 TC인 에너지 저장고와 열 접촉되어 있고 온도 TC에서 등온 압축하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 동안 기체는 에너지 QC의 절대값을 저장고에 내보내며 피스톤이 기체에 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D에서 A로의 과정에서 원통의 바닥은 단열재인 벽으로 바뀌고 기체는 단열 압축됩니다. 기체의 온도는 TH로 올라가고 피스톤이 기체에 일을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온도 사이에서의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카르노 순환 과정의 경우 다음의 수식을 만족하므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는 같은 두 온도 사이에서 작동하는 모든 카르노 기관은 효율이 같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한 카르노 기관의 효율식은 두 에너지 저장고 사이에서 카르노 순환 과정으로 작동하는 모든 작동 물질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예상하는 바와 같이 TC = TH일 때 효율이 0이며 TC가 낮아지고 TH가 높아질수록 효율이 증가하겠습니다. 그러나 효율이 최대인 1이 되려면 TC의 온도가 0켈빈일 때뿐이며 절대온도 0도에서 저장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효율은 항상 100%보다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경우 TC는 실험 부근인 약
300켈빈이므로 효율을 높이려면 TH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카르노 순환 과정 열기관을 거꾸로 작동시키면 가장 효율이 높은 열 펌프가 되고 고온 저장고와 저온 저장고의 결합에 대하여 최대 COP를 낼 수 있겠습니다. 열 펌프를 난방용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최대 COP는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열 펌프를 냉방용으로 작동시킬 때 카르노 COP는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식에서 두 저장고의 온도 차이가 0에 가까워지면 이론적인 COP는 무한대에 가까워지겠습니다. 실제로는 냉각 코일의 낮은 온도와 압축기의 높은 온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COP의 값은 10이 넘지 않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솔린 기관은 4개의 행정이 한 순환 과정을 이룹니다. 특히 2개의 사건은 실린더 안의 기체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음 그림은 이들 행정과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스톤 위의 실린더 내부를 작동 중인 기관이 순환 과정을 되풀이하는 개로 간주하겠습니다. 한 순환 과정 동안 피스톤은 위아래로 2번 왕복하는데요. 이것은 위로 2행정과 아래로 2행정으로 구성된 4행정기관을 나타내며 그 과정은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 그림의 PV 도표와 같이 오토순환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순환 과정이 반복되고 만일 공기와 연료의 혼합기체가 이상기체라고 가정한다면 오토순환 과정의 효율은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에서 설명드린 두 온도 사이에서 작동하는 카르노 기관의 순환 과정과 연계하여 각 순환 과정에 해당하는 설명을 읽어보시는 것은 개별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0법칙은 온도의 개념에 관한 것이고 제1법칙은 내부 에너지의 개념에 관한 것임을 학습하였습니다. 온도와 내부 에너지는 모두 상태 변수인데요. 즉, 어떤 개의 연력학 상태에만 의존하고 그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또 다른 상태 변수로는 엔트로피가 있는데요.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원래 연력학에서 유용한 개념으로 형성되었으나 통계역학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운동론에서 공부한 것처럼 통계역학에서 물질의 거동은 물질 내의 원자와 분자의 통계적 거동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사위와 포크의 패와 같은 비연력학계를 고려하여 엔트로피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개념을 확장하여 연력학계에 적용함으로써 엔트로피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미시 상태와 거시 상태를 구분하면서 이 논의를 시작해보면 미시 상태는 개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의 특정한 배열이 되겠습니다. 거시 상태는 거시적 견지에서 개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며 개에 주어진 거시 상태에 대해서 미시 상태는 수없이 많겠습니다. 예를 들어 면이 6개인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거시 상태가 4라면 미시 상태는 13, 22, 31의 조합이 있겠습니다. 거시 상태의 2는 오직 하나의 미시 상태 11만을 갖습니다. 모든 미시 상태는 같은 확률로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방금 언급한 2개의 거시 상태를 불확정도, 선택, 확률의 개념인 3가지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4의 거시 상태가 있음을 알고 있다면 4가 되는 미시 상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미시 상태의 불확정도가 있겠습니다. 비교하자면 2의 거시 상태의 경우에는 하나의 미시 상태만이 있기 때문에 불확정도가 낮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2보다는 4의 경우 미시 상태의 선택이 더 많겠습니다. 셋째, 4의 거시 상태는 2의 거시 상태보다 4가 되는 미시 상태의 방법이 더 많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겠습니다. 불확정도, 선택, 확률의 개념은 다음에 설명할 엔트로피의 개념에 중요하겠습니다. 연력학계에서 변수 엔트로피 S는 개의 불확정도, 선택, 확률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방에 있는 공기 중의 모든 산소 분자가 방의 서쪽 반에 있고 질소 분자는 동쪽 반에 있는 배열 1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산소와 질소 분자들이 방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더 일반적인 거시 상태인 배열 2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열 2는 분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불확정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분자들은 단지 방의 한쪽 반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열 2는 분자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선택이 많아짐을 나타내며 또한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습니다. 그러므로 배열 2는 더 높은 엔트로피를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사위의 경우 여러 거시 상태에 대한 확률을 비교할 때는 비교적 적은 숫자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 2개에서 4가 되는 거시 상태는 2가 되는 거시 상태 확률의 단지 3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 정도의 분자가 있는 거시적인 열역학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확률의 비율은 천문학적인 수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용기 안에 있는 100개의 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 중에 반은 산소이고 나머지 반은 질소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어떤 순간에 한 분자가 다음 그림의 첫 번째 상황 1에서 보이는 왼쪽 부분에 위치할 확률은 분자의 마구잡이 운동의 결과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을 표현한 다음 그림 2에 보인 것처럼 두 개의 분자가 있다면 둘 다 모두 왼쪽에 위치할 확률은 2분의 1의 제곱, 즉 4분의 1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세 개의 분자가 있다면 세 번째 상황을 표현한 3번 그림처럼 세 개 모두 같은 순간에 왼쪽에 있을 확률 2분의 1의 세제곱, 즉 8분의 1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100개의 분자에 대하여 어떤 순간에 50개의 빠르게 움직이는 분자들을 왼쪽에서 발견할 확률은 2분의 1의 50승이며 마찬가지로 남은 50개의 느리게 움직이는 분자들을 어떤 순간에 오른쪽에서 발견할 확률도 2분의 1의 50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구잡이 운동의 결과 이와 같이 산소, 질소 분리를 발견할 확률은 2분의 1의 100승, 즉 10의 30승분의 1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계산을 100개의 분자에서 기체 1몰의 분자 수로 확장하면 이런 분리된 배열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00개의 산소와 수소 분자로 된 작은 개뿐만 아니라 주사위와 같은 비연력학계에 대한 불확정도, 선택의 수, 확률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력학계에서 엔트로피의 개념이 이들 개념과 관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엔트로피에 대한 논의 중 미처 완성하지 못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엔트로피를 어떻게 정량할 것인가. 둘째,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입자로 된 거시적인 계 엔트로피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볼츠만이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연구하였고 현재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KB는 볼츠만 상수가 되겠고 볼츠만은 W를 독일 단어로 확률을 뜻하는 단어의 앞자에서 따왔습니다. 이는 주어진 거시 상태가 존재하는 확률의 비례함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W를 거시 상태와 관련된 미시 상태의 수와 같다고 놓는 것과 동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W를 주어진 거시 상태를 만족하는 방법의 수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겠고, 따라서 미시 상태 수가 많은 거시 상태는 확률이 높고 엔트로피 역시 높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기관의 기본적인 작동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 속의 작동 물질은 고온 에너지 저장고에서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하여 기관이 일을 하고 저온 에너지 저장고로 열 에너지를 내보내는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작동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작동 물질로 사용하는 증기기관의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일러 속의 물은 연료를 태운 에너지를 흡수하여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가 피스톤을 밀어내어 일을 하겠습니다. 증기가 식으면 응축되어 생긴 물은 다시 보일러 속으로 들어가서 순환 과정이 되풀이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열기관을 다음 그림처럼 나타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열기관은 고온 저장고에서의 에너지 QH의 절대값을 흡수합니다. 앞으로 열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모든 열로서 전달되는 에너지 값을 절대값으로 나타내고 전달되는 방향은 양,
또는 음의 부호로 나타내기로 하겠습니다. 기관은 일을 하고 에너지를 저온 저장고로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관에서 작동 물질이 순환 과정을 따라 순환하기 때문에 작동 물질의 처음과 나중 내부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열역학 제1법칙에 따라 기관의 매 순환마다 다음의 수식을 만족하므로 열기관이 한 알짜1은 열기관에 전달된 알짜 에너지와 같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열기관에 전달된 알짜 에너지는 다음의 수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은 고온과 저온 저장고에서의 에너지를 사용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과정이 가역적이 되기 위해서는 주위 환경이 변하지 않은 채로 기체를 원래 부피와 온도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체를 원래의 부피대로 압축하여 과정을 거꾸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림에서와 같이 피스톤을 안으로 밀어넣는 힘을 작용하는 기관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과정 동안 외부에서 개의 일을 함으로 주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압축은 기체의 온도를 증가시키므로 개는 변하게 되는데요. 물론 외부의 에너지 저장고에 용기를 접촉시켜서 기체의 온도를 낮출 수는 있겠습니다. 비록 이런 과정이 기체를 원래의 조건으로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기체로부터 주위 환경으로 에너지가 더해지므로 주위는 영향을 받겠습니다. 먼저 주사위와 포크의 패와 같은 비열역학계를 고려하여 엔트로피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개념을 확장하여 열역학계에 적용함으로써 엔트로피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미시 상태와 거시 상태를 구분하면서 이 논의를 시작해보면 미시 상태는 개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의 특정한 배열이 되겠습니다. 거시 상태는 거시적 견지에서 개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며 개에 주어진 거시 상태에 대해서 미시 상태는 수없이 많겠습니다. 예를 들어 면이 6개인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거시 상태가 4라면 미시 상태는 13, 22, 31의 조합이 있겠습니다. 거시 상태의 2는 오직 하나의 미시 상태 11만을 갖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열기관의 열 효율을 학습하면서 열역학 제2법칙을 이해하였고 열기관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가역 및 비가역 과정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가역 과정은 이상적인 것으로 실제 과정은 모두 비가역적인 과정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체 단열자유 팽창이라고 하는 특이한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 과정이 가역적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해 보는 것은 이번 강의의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5강 열기관 엔트로피 및 열역학 제2법칙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